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변리사 본격적인 민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김동진이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방책 서론 2페이지부터 펼치시고요. 서설 부분 가시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의 부분 가시면 서설 부분에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에 연하게 밑줄 그으시고 조금 뒤에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 그어 두신 다음에 그냥 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아예 또 설명 안 하기 뭐해서 하는 거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분류를 할 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민법 조문집이요. 1조부터 쭉 있는 민법 조문집에 담겨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 없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민법에 관한 사항. 그러면 내용이 민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다시 이번 기본 강의는 어차피 TPS 수강생 분들이나 기본 강의 수강생 분들이나 인문특강은 추가 비용 없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문특강 반드시 다 듣고 온 것을 제가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쟁 중에서 재산관계의 분쟁 혹은 가족관계의 분쟁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었을 때에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민법 조문에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는 민법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까지 대충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양자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까지 밑줄 그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1번, 2번 필요 없고 3번 보시면 실체법부터 목차 가번에 소송물 있지 않습니까? 인문특강 내용 떠올려 주시고 제일 끝에 보시면 소송의 대상이고 소송물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심판의 대상, 원고가 판사님 제가 을한테 요 X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른바 심판의 대상이 소송물이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목차 납은 또 굳이 지금 다 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 3페이지 가시면 자 뒤에 할 거고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목차 답원에 보시면요. 실체법상 중요 청구에 관한 요건 정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인문특강이라고 적어두시고 거기 보니까 익숙하네요. 1번 계약상 청구권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2번에 보시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 제거 청구의 경우에 내 땅 위에 왜 네가 건물 지었니? 철거해줘, 나가라, 퇴거해줘, 무효등기 말소해줘 라고 하는 권리 그리고 증명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니까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4번에 보시니까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 5번 특수한 청구 채권자 대위 청구가 있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인문특강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자꾸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 번만 스스로 복습할 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신 다음에 목차 제일 위에 상대방의 답변 태도 목차 가번에 본문의 1번 목차의 부인까지 밑줄 긋고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부인, 저 갑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2번에 보시니까 항변, 양립할 수 있는 주장에 기초해가지고 계약한 것은 맞지만 이미 돈 다 갚았으니까 혹은 무효니까 돈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항변이었다.
그랬을 때 목차 나번이죠. 항변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1번에 보시니까 장애에 밑줄 긋고 처음부터 계약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1번. 2번에 소멸까지 밑줄 긋고 취소였죠. 일단 권리가 생긴 것은 맞지만요. 제가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이 소급 무효가 됐기 때문에 결국 권리가 지금은 없으니까 원고 갑은 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지, 동의안건 등이 있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시면 제목의 밑줄 증명책임의 분배, 증명책임이 뭐였더라? 진위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에 패소의 위험을 누가 지는가가 증명책임의 문제였다. 한 줄 밑에 끝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기 때문에 원고갑이 계약한 사실, 즉 권리 근거 발생 사실 등에 대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지는 거고, 권리 존재에 대해서 다투는 피고가 항변, 장애, 소멸 사유 등에 대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지는 거다까지 역시 인문특강 내용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반복할 내용입니다. 이제 목차 4번에 보시면 절차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 제기하기 위한 각종 절차 등에 대한 1번 제목의 민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2번에 보시니까 집행권원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해서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이 있었다까지 하신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소재기 쭉 가서 승소 판결 확정, 집행권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또 쭉 가가지고 현금화, 배당까지 계속 인문특강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제 5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가시면 제2절 법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민법 제1조가 있는데 칠판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해서 위에 있는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법 조문집을 보면 이렇게 이제 분설이 돼 있거든요. 자, 민법 제1장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민법 전반적인 부분에 다 적용되는 규정이란 뜻이고요. 2장과 3장에 있는 인법인 같은 경우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고요. 4장에 보시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지만 부동산,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제5장에 보시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계약을 하고 있자. 그래가지고 약정 채권의 발생 원인이었던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6장 가셔가지고요. 뭐 한 달이 언제고 1년이 언제고 10년 뒤가 언제인가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7장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권리가 가령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소멸이니까 방금 봤던 항변 사유 중에 피고의 권리 소멸 사실의 항변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첫날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있는 제1조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피고의 항변 사유 중에 하나인 신의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까지 먼저 큰 틀을 잡아주시고요. 1조부터 공부하고 2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5페이지 제1절 민법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조문을 읽을 때 끊어서 읽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먼저 책에 여러분들 밑줄 그으실 때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기본 강의 수강하실 때는 연필로 그으시면 좋아요. 연필로. 그 처음부터 여러분들 색깔 있는 걸로 막 그어버리시면요. 나중에 덧칠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법학이라고 하는 법서라고 할게요. 법서에 이제 밑줄을 긋는 하나의 정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 길게 긋고요. 보면서 조금씩 색깔 있는 걸로 짧게 긋다가
시험 치기 직전 갔을 때에는 현관펜 등 같은 거 가지고 키워드만 딱딱 그어가지고 빠르게 쫙 보면서 이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을 진하게 그어버리시면요, 좀 덧칠하기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지 않다면 밑줄은 연필 갖고 혹은 샤프 가지고 밑줄을 그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앞으로 조문을 이제 읽으면서 끊어서 읽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말씀드리면요, 샤프로 이렇게 끊으면서 표시해가지고 읽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조문에 대한 시험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끊으면서 읽어봅시다. 제1조 민사에 관하여 여자 뒤에 한번 끊으시고, 그럼 거기 있는 민사가 뭐냐 다 배웠죠.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법적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뜻이고요. 그 다음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고자에 한번 끊으시고, 그 다음 간습법이 없었을 때에는 조리에 의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딱 읽는 순간에 아직까지 법률, 간습법, 조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적용 순서에 대해서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글자에 1번이라고 쓰시고, 1번, 간습법 위에 2번이라고 쓰시고, 조리 위에 3번이라고 써두신 다음에 다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보실게요. 자, 민법 제1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가 본안 판단, 원고갑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이제 법원 같은 경우가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었다까지 인문특강 내용을 떠올려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법원 같은 경우가 갑은 가령 X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을 같은 경우는 Y다 라고 막 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 있는 법원 같은 경우가 갑이나 을 둘 중에 누구 말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종교, 도덕, 지역주의 혹은 학력 또는 학벌, 지연 같은 걸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법 제1조는 뭐냐면요, 법원 너희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판단 등을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민법 제1조에 있는 순서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을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1조를 다시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을 때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가장 먼저 법률이 있으면 법률로 통해라. 근데 없었을 때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간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 간습법도 없었을 때에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 못 해줍니다 라고 하지 말고 조리, 법관의 양심, 너의 양심에 근거해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끝까지 해주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법 제1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민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용 순서. 그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그렇다면 2번, 3번의 경우는요, 어떤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민법 등의 법률에 규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거에 의해서 판단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적용 순서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영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미법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영이 이제 영국을 말하고요. 여기 있는 미가 미국을 말하거든요. 영미법 같은 경우는 불문법주의예요. 불문법주의. 즉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 판례 등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여러분들 대륙법계라고 불러요. 대륙법계. 독일,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요, 성문법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성분법이 더 앞서는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걸 봤을 때 우리 민법도 성문법주의가 원칙임을 알 수 있냐? 여기 있죠. 법률
해서 법률이 바로 이 성문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제1조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원, 판단 기준은 크게 종류가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다. 두 번째가 적용 순서, 법률이 1번이고 그 다음 간습법 조리다. 세 번째가 우리 민법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민법 제1조에서 우리가 민법 시험 문제를 풀 때 공부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권법 가가지고요. 제가 민법 제185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보면 끝날 내용밖에 없고 3번 또 공부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2번 중간에 끼어 있는 간습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우리 교재 5페이지 오신 다음에 민법 제1조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민사에 관한 분쟁이 있었을 때 법원은 법률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법률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도 없었을 때에는 조리에 의한다. 1번, 2번, 3번. 그래가지고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기읍번에 법원의 종류의 밑줄, 니은번에 적용 순수의 밑줄, 디귿번에 성문법 주의의 밑줄 긋고요. 제가 따로 밑줄 긋지 않는 부분은 크게 기본 강의 단계 때 읽을 필요 없습니다. 밑줄 친 것만 아셔도 충분히 시험 붙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목차 1번은 법률 제목까지만 읽으시면 되고요. 본문은 지금 손대지 마시고요. 2번에 보시니까 간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2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칠판 보시고 비록 이제 헌법상 설명이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 그 어디에도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습헌법이다 라고 했던 유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여러분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하게 텍스트로 법률상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한민국에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게 법이구나 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간습법이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간습법의 의 같은 경우는요. 그 밑에 있는 요건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간습법의 요건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습법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요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간행, 계속 그렇게 해온 사실이 필요하겠죠. 오랜 기간 동안. 두 번째,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된 게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법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요.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게 없습니다. 거듭된 간행이 있을 것 끝이고 여러분들 2번에 보시면 법적 확신을 보시면요. 자, 거듭된 간행이 존재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소송해서 가령 갑 같은 경우는 그게 간습법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을 같은 경우는요. 그거 간습법이 아닙니다 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판결 선고해가지고 그거 간습법 맞다라고 했을 때에 간습법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확신, 간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부터 간습법이 성립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판결까지 필요하냐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가 하는 거지 법원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습법의 성립 요건에 만약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해버리면 법원이 입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같은 경우는요. 이미 간행이 존재했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미 성립된 간습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판결을 통해서 간수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판결을 통해서 간수법의 존재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간수법의 창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간수법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간수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창설은 아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간수법이 있다 해도 절대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면 안 돼요. 전체 법질서에 위반돼 버리면요, 더 이상 간수법상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로 오시면 이게 헌법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법 구조,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근본 규정이 헌법에서 근거해가지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 하위에 제가 뒤에 설명할 겁니다.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는요, 헌법에 위반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지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하위 법률은 상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법도 여기 있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에만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법이 있는데 그 간수법상 내용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돼 버리면 더 이상 간수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판례하고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간수법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필요하고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 될 수 있는 거다. 이때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간수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판결 등을 통해서 창설은 아니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하단 부분의 목차 나번에 보시면요, 간수법의 성립 요건과 시기가 있지요. 1번에 보시면 거듭된 간행이 존재할 것 밑줄, 목차 2번 또 밑줄 법적 확신이 있었을 것.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줄 밑에 끝에 통설 등에 따르면 간수법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나, 확인이지 창설이 아닙니다. 성립 시기는 그 간행이 법적 확신에 대해서 취득한 때로 소급한다. 즉 확인되면 요 때부터 성립한 거지 판결 있었을 때부터가 절대 아닙니다.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간수법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말이 원고 갑은 간수법 맞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피고을은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 있어서도 그 말이죠. 통설에 의했을 때는 법원의 판결은 간수법이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법원의 판단 판결은 간수법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창설된다 틀린 지문,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간수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6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목차 3번의 밑줄 긋겠습니다. 헌법 등의 최상위 규범에 대해서 반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본문의 기읍번 석줄 밑줄 그어볼게요. 읽으면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 등이 인정됐을 때만 간수법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다. 그렇지 아니한 그 뜻은 간수법상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위반됐을 때는 그 말이죠. 한 줄 밑에 간수법상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줄이면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을 암기해 놓고 그 암기했던 내용을 풀어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되겠죠. 계속 나아가 밑줄 비록 사회의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구범이 과거 간수법으로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50년 전에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법으로서 용인 승인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니까 전체 법질서 여러분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서 한 줄 위에 간수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라면 더 이상 간수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제일 끝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의 문제인데 부정밖에 없다 그 말이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좀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해놓고 그 밑에 있는 판례 박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는가 칠판 보시면 됩니다. 종래 지금 현재 아니죠. 과거 종중원. 쌤 종중원이 뭡니까 했을 때 그냥 대충 김씨 문중이라고 하겠죠. 문중, 종중, 김씨 종중의 종중 구성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래 법률상 아무런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는 아들들, 남성들만 될 수 있고 딸들은 될 수 없다고 했던 게 아주 옛날 종래 간수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A라고 하는 종중이 있고요. 후손이 있었을 때 아들 쪽인 갑측 남성들이 있고요. 딸 측인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과거의 간수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성년자 중에 남성만 될 수 있었고 여러분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종중원이 여성분들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저기 있는 A 종중 소유의 이제 선산해가지고 조상들을 모시는 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등에 의해서 수용됐을 때는 수용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그 수용 보상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종중 소유의 선산이나 묘토 같은 것들이 이제 수용됐을 때 나오는 보상금에 대해서 아들들한테만 분배를 했고 딸들한테 분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했던 그 사건 제목이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께서 그 판례를 보통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딸들의 반란. 딸들의 반란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께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똑같은 후손인데 아들한테만 돈 주고 우린 돈 안 주냐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중원 지위 학위를 구하는 소송 이런 게 있어요. 했던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 현재 판례가 과거 간수법 중에 남성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수법은 현재 전체 법질서 대원칙이죠.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알겠죠?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우리 교재 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3번 목차를 보시면서 다시 재설명 듣습니다. 종래 간수법 중에 성년 남성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수법은 지금 현재 전체 법질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원래 종중의 구성원, 줄여서 종중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법률이 없어가지고 종래 간수법에 의했거든요. 근데 이 간수법도 지금 현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효력이 부정되니까 없죠. 그러면 법률도 없고 뭐도 없다? 간수법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민법 제1조를 보세요. 1번도 없고 2번도 없었을 때도
재판 거부하지 말고 조리, 법관의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을 해줘라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조리에 근거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법관의 양심.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후손 중에 성년인 경우라면 남녀 불문하고 아들, 딸 묻지 않고 당연히 이제부터는 종중원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선고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장난치거든요. 틀린 지문으로서. 그럼 어떻게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장난치느냐? 첫 번째, 성년자의 경우만 가능해요. 따라서 후손 중에서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남녀 불문인데 이건 안 틀려요. 그죠? 남성만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불문이고 여러분들 요거요. 당연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대법원 할아버님들께서도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러니까 대법관 분들께서도 대법원 가면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법관 분들께서 계시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의견 대립이 썼을 때 정답되는 거는 대법원 다수 의견이에요. 다수 의견이 이제 특히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 되는 거고요. 소수 의견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제 말 이해되시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종종은 요 소수 의견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요. 이건 틀린 지문이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다수 의견이 옳은 지문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요 사건의 소수 의견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종중원이 될 수 있긴 하다. 다만 여성분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그래가지고 딸들이 별도의 종중원 되겠다라고 하는 가입 의사를 표명했을 때 하나여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보자 했던 게 소수 의견. 소수 의견. 그런데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 남녀 불문하고 그냥 당연히 후손이면 종중원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가입 의사는 필요 없다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옳은 지문인 거예요. 다수 의견이니까. 옳은 질문인가? 그럼 시험 문제에서 성년인 여성분들의 경우는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하나여 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정리하시고 우리 교재 6페이지 가셔가지고 상단 부분에 보면 판례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판례 박스란 말을 빨래 박스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해 주세요. 집에서 빨래를 열심히 하니까 생기는 버릇이래 가지고 자, 해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 판례 박스를 보시면 첫 줄 공동 선조의 후손 중에서 성년 남자만 종중원이 될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될 수 없다고 했던 종내 간습은 요거는 그 다음 밑줄 종중원 지위에 대해서 성년 남자만으로서 제한을 가하는 종내 간습법은 지금 현재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대원칙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줄 공동 손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1번 성별 관계없이 남녀 불문이죠. 성년이 되면 당연히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따라서 성별 관계 없고요. 성년이고요. 당연이고요. 조리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 꼭 주의하시고요. 이제 목차 답안에 보시면 간습법에 효력돼 있지 않습니까? 요건 다 구비해가지고 이제 간습법으로서 인정이 됐을 때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사법시험 등의 경우는 빈출된 내용인데 우리 시험은 또 거의 안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간습법이 있는데 하다 보니
성문법상 내용하고 간습법상 내용 둘 사이에서 충돌되는 경우도 있죠.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D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문법상 내용하고요, 간습법상 내용이 충돌했을 경우에 둘 중에 어떤 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가급적이면 보강을 하지 않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보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충 강의란 뜻이죠. 그 보충 강의라고 하는 것은요, 정규 강의 시수 내에 강의를 깔끔하게 끝냈더라면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죠. 똑같아요. 민법 제1조를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조문에서 법률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정규 시수 내에 강의를 끝내지 못했을 때는 보강을 하라, 간습법에 의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이것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충적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는 얘가 앞서고 얘가 뒤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충적 효력서를 취한다. 그러므로 간습법에 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례 사안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터인데, 요 사실관계가 시험 문제에서 사례화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했던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하는 판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정도까지만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땅 주인 정이 있었어요. 정이 있었다.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분묘가 있었고요. 분묘 안에 갑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 정땅 위에 이 분묘가 무단으로 설치가 된 분묘였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 정의 승낙 등을 전혀 받음이 없이 그냥 무단으로 설치했던 분묘가 있었어요. 이때 정의 여러분들, 이 분묘에 대해서, 분묘도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과 똑같이 지상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 같은 경우가 왜 내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이나 분묘를 설치하냐, 빨리 철거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분묘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 배제, 청구의 방법으로서 분묘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했을 때에 정이 승소를 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2개 땡겨와서 우리 교재 공방책 3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해도 괜찮아요.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정이, 원고 정이 X 토지의 소유권자일 것, 그리고 2번 배웠죠. 철거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인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피고가 지상물인 분묘에 대해서 소유권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 이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거예요. 2번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여러분들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주군 민법에 있었던 걸 이제 직수입했던 무슨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문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쉽게 이 분묘가 여기 있는 갑의 장남 병에게 분묘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됐었고요. 말고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간습법에 의했을 경우에는 갑의 남편이었던 배우자 을한테 분묘에 대한 처분권이 인정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 같은 경우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성문법에 의했을 때에는 정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간습법에 의했을 때에는 배우자 을한테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충돌됐을 때에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함을 두고 있었을 때 둘 중에 어떤 거에 의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다시 민법 제1조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보충적 효력설이다. 즉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요 둘 사이에서 충돌된 게 있었을 때는 간습법에 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 따라서 장남 병을 상대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정의 승소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사례 문제로서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하는 판례 문구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공부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목차 답원에 보시면 간습법의 효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있는 목차 1번에 보시면 우열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밑에 본문에 보시면 한 줄 밑에 끝에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까지 밑줄 긋고 제일 끝에 보충적 효력설, 그러니까 성문법이 더 앞선다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밑에 목차 2번에 보시면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의 관계라고 돼 있는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시고 110페이지에서 다시 본다. 제가 이제 105조 이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볼 거니까요. 오늘은 복습할 때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요때 가서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7페이지 보시면 목차 3번입니다. 조리. 의의는 보실 필요 없겠죠. 그냥 심플하게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차 4번 가시면 법원성이 있느냐? 우리 봤죠? 종래 간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 조리에 의하여 성년이면 남녀 불문하고 그 조리 제일 끝에 보시면 한 줄 위에 끝에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조리의 경우도 법원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까지 아주 간단하게만 밑줄 긋고 넘기시면 되지 절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8페이지 가시면요. 민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민법 공부 쭉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될 부분인 거지 달달달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로마자 1번 또 됐고 여러분들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중용 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면 돼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똑같은 내용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민법제 예를 들면 98조, 97조에 X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근데 민법제 197조에 여러분들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요 2항의 경우에 X라고 똑같은 내용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요 X라는 내용이 문장이 엄청 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똑같은 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여러분들 되게 민법 전이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가뜩이나 민법 양 많다고 되게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더 여러분 뚱뚱해지면 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문을 쓸 때 기술적으로 이런 경우는 2항에서 97조를 중용한다. 이렇게 그냥 짧게 써버리는 거예요. 짧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보고 돌아가서 이거 읽어서 같이 똑같이 적용되겠구나까지만 정리를 지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 목차 유추적용은 뭐냐? X하고 Y가 똑같진 않아요. 근데 되게 유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X에 있는 법리를 Y의 경우도 갖다 쓴다는 개념인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고 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2번 또 했던 거 선의 악의, 선의가 착하고 악의가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고요. 민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사실 등에 대해서 몰랐을 때가 선이고요. 알고 있었을 때는 악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마 오늘이나 2회차 강의 때 선의, 악의, 알수, 중과실, 경과실 등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3번 또 그냥 지금은 패스하시고 여러분들 4번 또 했던 거 갑하고 을이 계약했을 때에 갑과 을을 제외한 병 같은 경우를 제3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달리 봐야 되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 병이라고 한다까지만 읽고 넘기되고 절대 밑줄 또 그을 필요 없는 부분 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 가신 다음에 법률 관계와 신의칙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제1절 밑에 보시면 제1간에 법률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 있는 법률이라는 말을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쭉 빼셔가지고요. 권리 의무 관계 같은 말이에요. 권리 의무 관계란 말과 같은 말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웃집에 살고 있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는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살고 계시고요. 한 집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된 애가 살고 있는데 얘가 어르신을 봤으면 인사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꼰대입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근데 절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을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떠한 뭐 책임 같은 거 물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죠. 법적 책임까지는 못 묻고 쟤는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지 정도까지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이른바 도덕관계에 불과한 거죠.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교회를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안 갔으니까 이제 교회 왜 안 갔어 하면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을 수가 없죠. 종교 관계. 이것들은 법률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른바 강제력 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권리 의무 관계고 같은 말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자 1번 의의에 대한 설명인데 밑줄 전혀 그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대충 읽으면 됩니다. 사람의 생활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사회 규범에는 법뿐만 아니라 도덕, 종교 등등등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강제력이 있는 법에 근거해가지고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르고 같은 말이 권리, 의무 관계라고도 하는 거다. 로마자 2번 제목의 밑줄 구별 개념, 호의 관계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갑과 을이 호의 관계다. 호의 동승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호의 동승. 커플끼리 여러분들 데이트 갈 때 이제 한쪽이 운전해가지고 같이 여행 가는 경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의 동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을이 여친분이고 갑이 남친분인데 이 남친 갑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도중에 가실에 근거해 실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여친분께서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95% 그러니까 거의 다 특히 살해 문제의 경우는요. 이 중에 한 개예요. 4개 중에 한 개. 첫 번째가 뭐냐면 계약상 체불 책임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거고 2번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뭔지 모릅니다. 담보 책임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책임 묻는 경우 4번 또 아직 뭔지 모릅니다. 민법제 535조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 크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 중에 오늘은 1번, 2번까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호의 동승 관계에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남친분 갑의 가실로 말미암아 실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원고 을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 먼저 1번입니다. 을이 갑한테 계약상 채무불이행 민법제 390에 있거든요. 계약상 체불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잠깐 인문특강 할 때 설명드렸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 인정 1단계. 그 다음에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2단계. 그러면 을은 갑한테 계약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한테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을이 갑한테 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유형 크게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기억하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었다까지. 그러면 다시 계약상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원고 을이 피고 갑을 상대해서 배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 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만약에 첫 번째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불성립 되었거나 2번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성립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성립된 계약이 유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약상 청구 못하죠. 이 2가지의 경우는 원래 계약상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주지 않았을 때에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계약 관계가 불성립이거나 성립됐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원래 을이 갑한테 계약상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불도 당연히 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불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안의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뭔가 계약을 하고 갑이 을을 태워주기로 한 택시 같은 경우가 아니라 커플 사이에 근거한 호의동승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어떤 서비스 이용 계약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계약 자체가 불성립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갑 때문에 을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인문특강 채권의 경우는 크게 발생 원인이 2가지다. 첫 번째가 약정 계약, 2번째가 법정. 그 약정에 기한 계약상 청구를 했는데 불이행했을 때 나오는 게 체불의 문제다. 근데 사안의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약정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입니다. 을이 갑한테 민법제 750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제 750에 근거한 배상 청구는 채권의 발생 원인 약정과 법정 중에 밑에 있었던 법정이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문특강 강의할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법정 채권에 해당하는 741과 750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제 750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만 구비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비록 갑하고 을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고의가실로 을의 신체에 대해서 침해를 했을 때는요 위법성 등이 다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750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청구권이 경합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이게 뭐였더라? 청구권 경합이 뭐였더라? 어느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민법상 원고 을이 피고 갑에게 2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에 둘 중에 한 개를 을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지금 사안의 경우는 2번만 행사할 수 있지
1번, 2번 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1번, 2번 둘 다 가능한데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번 안 돼, 2번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례 봅시다. 사안의 경우에 만약에 을 같은 경우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근거해가지고, 즉 민법제 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피고 갑을 상대해서 1,000만 원만큼 손해배상금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법원이 내릴 결론은 무엇인가? 한번 풀어보시고 답이 물론 있지만 청구 기각이죠. 생각, 처분권주의가 뭐였죠, 여러분들? 예, 민사소송법의 사적 자치의 발현이었죠. 사적 자치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다. 법원은 원고 을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라라고 했던 대원칙이었죠. 지금 사안의 경우에 원고 을 같은 경우는요, 2번에 근거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1번에 근거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도 1번에 있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고 을한테 있으면 인용이고 없으면 기각인 거지. 2번의 권리가 을한테 인정된다고 해서 인용 판결 선고하는 것은요, 처분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안의 경우는 을한테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으니까 청구 기각이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이 배웠죠, 인문특강 때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 로마자 2번에 개념 부분 보실 거 없고, 여러분들 2번에 보시면 위반시 효가 있지 않습니까? 1번에 보시면 계약상 책임이 생길까 한 줄 밑에 밑줄 그어볼게요. 갑하고 을이 호의 동승 사이에 불과했을 때는 별도로 계약관계가 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을은 타방 상대방 갑에게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계약상 체불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죠. 390 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요, 첫 줄 호의 관계에 불과했을 때도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위반 등을 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네, 갑한테 가실이 있었을 때는 같은 말이에요.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생길 수가 있다. 7호 공조까지 밑줄자 그으시고, 각주 6번을 보실게요. 참고. 계약상 책임의 경우와 달리, 계약상 청구의 경우와 달리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은 법정 채권이므로 법률 규정, 법정, 즉 발생 원인이 약정이 아니라 민법제 750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제 7호 공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의가실, 위법성, 손해 발생 등등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배상 책임 발생해서 물을 수 있다까지 읽으신 다음에 그 밑에 샤프로 약정 채권 대 vs란 말은 비교란 뜻입니다. 법정 채권이라고 적어두시고 인문특강 내용 자꾸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강 진행해 볼게요.